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보겠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폐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그림자집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집에 대한 공포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몇십 년 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상하게도 그 집을 사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집에 대한 소문을 전하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지만 부부는 웃어넘기며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들은 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였다. 밤이면 집의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지만 그들은 이를 오래된 집의 특성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창 밖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재빨리 살폈으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아내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날 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집은 암흑으로 덮였다. 아내는 손전등을 찾아다니며 주위를 탐색했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피했다. 남편이 돌아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아내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환각을 본 것이라 추측하며 근처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과거에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 중 하나로 집의 모든 공간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집안의 벽 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 속 인물들은 그들이 몇십 년 전 실종된 가족과 닮아 있었다. 더욱이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집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가리킨 장소는 바로 그들이 상자를 발견한 벽 속이었다. 이제 부부는 그 집에서 점점 뭔가 괴기스러운 현상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종종 부엌에서 키 작은 아이의 낮은 웃음소리를 듣곤 했고 남편은 작업실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그들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 각 방을 다니던 중 문득 위층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운 마음에 방으로 향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림자 같은 형상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 보였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급히 집을 나와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머물지 않았고 폐허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흘러 많은 탐험가들이 이 집을 찾았지만 그중 누구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림자 집의 소문이 남아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상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주인공 민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반값이 저렴한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크진 않았지만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하여 외부 소음이 잘 들리지 않아 조용하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그런 조용함이 때로는 민수에게 불가사의한 불안감을 주곤 했다. 어느 늦은 밤 민수는 다음날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노곤함에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몸을 침대에 던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곧이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집을 벗어나 불길하게도 낡은 옷을 입은 이상한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걷기만 했는데 민수는 그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이윽고 그들은 작은 공터에 멈춰섰고 남자는 뒤돌아 민수를 응시했다. 검은 그림자 같은 그의 얼굴은 형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다.
남자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는 놀라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고 이상하리만큼 실제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밤길을 걷는 것이 익숙한 탓에 별다른 걱정 없이 골목길에 들어섰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틀림없이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던 발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가 걸음을 재촉할수록 발소리는 더욱 빠르게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갑자기 멈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날 밤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똑같은 남자가 이번에도 민수를 이끌었고 이전과 달리 마감이 임박한 느낌을 주었다. 며칠 후 민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한 오래된 기사에 눈길이 갔다. 세상을 떠도는 영혼 실종된 남자와 반지하의 비밀. 호기심이 생긴 민수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20년 전 공터 인근 반지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공터는 민수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장소였으며 실종된 남자는 그곳에서 사라지기 전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한 민수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만나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흔쾌히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실종된 남자는 마을에서 그를 가르치던 조용한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이상한 부분이 없었지만 실종 하루 전날 밤 누군가와 다투는 목격담이 있었다고 했다. 민수는 점점 그가 모르고 있는 끔찍한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 나타난 남자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 영혼은 어떤 이유로든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꿈속에서 온 공터로 갔다. 그는 작은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자 오래된 편지와 일기장이 나왔다. 그것은 실종된 남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일기에는 그가 마을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이를 경찰에 넘겼고 곧 실종된 남자는 부패한 마을 유지들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용기가 결국 정의를 되찾아 주었고 그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민수는 이전보다 더 강해진 자신을 느끼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영혼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공포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후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의 어느 한적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나는 갑작스레 변경된 직장 발령으로 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 도시는 최근에 개발된 곳으로 현란한 고층 빌딩과 쇼핑몰 그리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해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한 탓인지 밤이 되면 으스스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돌았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난 뒤 나는 주변을 탐험하고자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의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단지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놀이터는 낮에도 어둡고 스산한 느낌을 주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일어났다. 며칠 뒤에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웃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 한 명인 수진 씨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최근 이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일 저녁 9시 놀이터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며칠 후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놀이터 쪽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
확실히 형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간 기분 나쁜 한기가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얼른 발걸음을 돌려 아파트로 향했지만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점차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면 이상한 그늘이 아이를 덮치는 꿈이었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새벽 3시였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그 얼굴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수진 씨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구도심 출신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이곳에는 오래된 고아원이 있었고 여기서 사라진 아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이 근방을 떠돌고 있는 것 같다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도시의 개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곳이 개발되기 전 이 지역에 작은 고아원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기록을 찾았다. 그 고아원은 화재로 인해 슬프게도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놀이터 주변에 아직도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결심한 나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현장으로 다시 나갔다. 너무도 두렵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그 검은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싸늘함이 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뚜렷하지는 않았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진 모든 용기를 짜내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어느새 사라졌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그 장소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씩 사라졌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지만 가끔은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가 겪은 일들이 실제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착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로는 밤마다 맑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